2026년 7월, 한 30대 직장인의 계좌 화면입니다. 5천만 원이 찍혀 있던 자리에 2,800만 원이 남아 있었죠. 불과 한 달 반 전, 이 상품이 상장되던 날의 분위기는 정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번엔 다르다며 환호했거든요. 2026년 5월 27일, 국내 증시 사상 처음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16종이 한꺼번에 상장됐습니다. 상장 첫날부터 광풍이었습니다. 하나자산운용의 SK하이닉스 레버리지는 장중 55% 폭등했고 변동성 완화 장치가 계속 발동됐죠. 개미들이 쏟아부은 돈은 무려 13조 8163억 원, 같은 기간 코스피 전체 개인 순매수의 18%가 이 한 곳으로 빨려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닥에서는 2조 4천억 원이 빠져나갔거든요. 개미들이 안전한 곳을 버리고 이곳으로 갈아탄 거죠. 순자산은 상장 첫날 5조 원에서 한 달 만에 17조 6천억 원으로 3.5배가 됐습니다. 시장 전체 ETF 거래의 40%를 이 상품 하나가 삼켜버렸죠. 모두가 파티에 취해 있던 그 순간 7월 초 조정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파티는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죠. 7월 10일 종가 기준 16종 대부분이 20% 넘게 폭락했습니다. 최악은 서울 SK하이닉스 인버스, 무려 마이너스 43.38%였죠. 상장가는 2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4종 중 13종이 그 아래로 무너졌죠. 5천만 원이 반토막 났다는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피해는 개인 계좌를 넘어 시장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코스피는 하루 5% 급락하고 사거래일에 한 번꼴로 사이드카가 발동됐죠. 결국 해외에서도 주목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시장이 오징어 게임이 될 위험이라고 경고했거든요. 심지어 한국은행까지 나섰습니다. 중앙은행이 특정 금융상품을 콕 집어 경고한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죠. 예탁금 1,000만 원의 사전교육 2시간. 세계적으로도 강한 진입장벽이 있었는데도 참사는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왜 막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이 위험한 상품은 대체 누가, 왜 이렇게 서둘러 만들었을까요? 그 출발점엔 청와대가 있었습니다. 2025년 4월, 서울의 한 반지하 원룸. 20대 A씨는 스마트폰을 붙잡고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화면엔 하루 만에 마이너스 24%가 찍혀 있었죠. 그런데 사실 이건 처음 겪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A씨는 이미 1년 전 미국 시장에서 똑같은 지옥을 맛봤거든요. 2025년 초 미국 증시가 급락하자 서학개미들이 사랑하던 테슬라 2배 레버리지 테슬라는 마이너스 71%, 반도체 3배 석셀은 마이너스 68% 폭락했습니다. 가장 잔혹했던 건 런던에 상장된 아이온큐 3배 레버리지였습니다. 기초자산이 40% 빠지자 단숨에 상장 폐지, 원금 전액이 증발했죠. 충격적인 건 본주가 올라도 레버리지는 녹았다는 겁니다. 2025년 테슬라 본주는 플러스 11% 올랐는데 2배 레버리지 테슬라는 오히려 마이너스 27%였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기엔 음의 복리라는 조용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이유를 이제 풀어드리죠. 예를 들어볼게요. 주가 100원이 80원으로 20% 떨어졌다가 다시 100원으로 올라오면 본주는 원금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2배 레버리지는 100원이 60원으로 떨어진 뒤 25% 반등해도 겨우 90원까지밖에 못 옵니다. 본주는 제자리인데 레버리지만 10% 손실이 확정되는 거죠. 즉 등락이 반복될수록 레버리지는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얼음이 햇볕에 사라지듯 시장이 출렁이기만 해도 원금이 증발하는 겁니다. 사실 한국이 이런 참사를 겪은 게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시계를 2020년으로 돌려보죠. 코로나 직후 국제 유가가 폭락하자 국내 원유 레버리지 이틀의 괴리율이 폭등했습니다. 거래 정지가 반복됐고 투자자들은 소송전에 뛰어들었죠. 바로 이 원유 사태 때문에 예탁금 1,000만 원과 사전교육 2시간이라는 안전장치가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뼈아픈 교훈을 얻었던 거죠. 하지만 믿기 어렵겠지만 그 교훈으로 만든 안전장치가 있었는데도 2026년 여름의 참사는 그대로 반복됐습니다. 왜 막지 못했을까요? 답의 절반은 사람 마음에 있었습니다. 30대 직장인 B씨는 반도체 랠리에서 나만 소외된다는 불안, 즉 FOMO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결국 그는 레버리지에 자금을 넣었고
하루 24% 급락을 맞았습니다. 5번에 나눠 손절하며 계좌를 지켰지만 이미 상당액이 사라진 뒤였죠. 더 안타까운 건 20대 A씨였습니다. 하이닉스 본주를 살 돈이 부족해 레버리지에 100만 원을 넣었다가 친구들 사이에서 고점 판독기라는 별명을 얻었거든요. 주간동화 조사에 따르면 흥미롭게도 자산이 적을수록 레버리지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잃을 게 적은 사람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품에 몰빵한 겁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단기 방향성 베팅용으로 설계된 상품을 오래 들고 버티려 했다는 것, 평균 보유기간은 15일에서 20일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상품을 판 회사마저 위기를 감지했습니다. 하나자산운용은 투자자들에게 적립식 매수도, 장기 보유도 권하지 않는다는 이례적 안내문을 보냈죠. 판매사가 스스로 오래 들고 있지 말라고 경고하는 상품이라니. 그럼에도 개미들은 버텼습니다. 커뮤니탄 반도체 사이클은 안 끝났다. 물타기 하자는 글이 이어졌거든요. 인내인지 미련인지 모를 그 버티기 끝에 결국 상장가 2만 원 아래로 무너진 상품이 14종 중 13종에 달했습니다. 개미들의 실탄도 서서히 바닥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질문이 남습니다. 미국에도 이런 레버리지 상품이 350개나 있는데 왜 유독 한국에서만 시장 전체가 흔들렸을까요? 그 답은 숫자 하나에 숨어 있습니다. 아파트의 질문, 기억나시죠? 왜 유독 한국에서만 시장 전체가 흔들렸을까? 그 답은 딱 두 글자에 있습니다. 바로 쏠림입니다. 미국에도 이런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350개나 됩니다. 그런데 시총률이 엔비디아조차 지수한 비중이 겨우 8%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둘이 코스피 2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5%. 단 두 종목이 시장의 3분의 1을 쥐고 있는 겁니다. 신한투자증권 박우열 연구원은 이렇게 짚었습니다. 단일 종목의 출렁임이 시장 전체를 흔드는 구조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고요. 믿기 어렵겠지만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의 시총 합계가 약 9조 원입니다. 엔비디아 레버리지로 유명한 미국 엠브들의 6조 원을 넘어섰거든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엔비디아 시총이 SK하이닉스의 4배가 넘는데도 우리 레버리지 열기가 미국을 앞질렀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위험한 상품이 대체 어떻게 태어난 걸까요?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는데요. 시작은 증권가가 아니라 청와대였습니다. 2026년 1월 16일 김영범 정책실장이 인터뷰에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미국에선 되는데 한국에선 안 되는 게 너무 많다고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속도였습니다. 그 발언 단 이틀 뒤 이혁원 금융위원장이 곧바로 도입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1월 입법회고, 4월 국무회의 의결, 5월 27일 상장. 청와대 한마디에서 실제 상품까지 채 5개월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불가능한 상품이었습니다. 한 종목이 30%를 넘으면 안 된다는 분산 투자 규제가 있었거든요. 이걸 100%까지 풀어준 게 개정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자격 요건을 채우는 종목이 몇 개였을까요? 시총 10% 이상, 거래량 조건까지 만족하는 종목은 딱 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이었습니다. 알고 보면 이 상품은 처음부터 삼전닉스 전용으로 설계된 거였습니다. 두 종목을 위한 맞춤 무대였던 셈이죠. 명분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자금 유출 방지였거든요. 2025년 홍콩에 한국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상장되자 국내 개미돈이 홍콩으로 새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영국엔 한국 주식 3배 레버리지 상품까지 상장됐고 미국 SEC에도 비슷한 신고서가 줄줄이 접수됐습니다. 정부는 마음이 급해졌죠.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하나 있습니다. 국내 상품은 막던 그 기간에도 개미들은 앱으로 미국 테슬라 2배, 반도체 3배 상품을 아무 제한 없이 사고 있었거든요. 국내 상품은 꽁꽁 막고 똑같은 위험의 미국 상품은 그냥 열어뒀던 겁니다. 이 규제의 비대칭이 도입을 밀어붙인 진짜 논리였던 거죠. 그래서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홍콩으로 새던 자금은 실제로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상장 첫 한 달간 홍콩 상품을 2137억 원어치 순매도했거든요. 안전장치도 나름 촘촘했습니다. 예탁금 1,000만 원, 사전교육 2시간, 신용거래 금지까지. 사실 이건 글로벌 기준으로도 꽤 센 진입장벽이었죠. 여기서 진짜 역설이 나옵니다. 정작 미국은 예탁금도
의무교육도 없이 계좌만 있으면 삽니다. 한국이 훨씬 센 방어벽을 세웠는데도 참사를 못 막은 거죠. 사실 레버리지발 개미 참사는 처음이 아닙니다.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똑같은 대자비가 있었거든요. 코로나 직후 유가가 폭락하자 원유 레버리지 인이 폭발했습니다. 괴리요리 치솟고 거래 정지가 반복됐고 결국 투자자 소송전까지 벌어졌죠. 그때 처음 도입된 게 바로 예탁금과 사정교육 규제였습니다. 알고 보면 지금의 안전장치는 6년 전 원유 참사가 남긴 흉터였던 거죠. 그런데 흉터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2025년 서학개미들의 레버리지 잔혹사였죠. 사실 이런 참사 처음이 아닙니다. 2020년 코로나 직후 원유 레버리지 이텐도 괴리율이 폭등하며 거래 정지가 반복됐고 투자자들은 소송전까지 벌였습니다. 더 잔인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런던에 상장된 아이온큐 3배 레버리지는 기초자산이 40% 빠지자 단숨에 상장 폐지, 국내 투자자 원금이 전액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삼전닉스 사태는 낯선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개미들이 이미 2번이나 겪은 레버리지 함정의 세 번째 재현이었던 거죠. 하지만 정부는 그럼에도 도입을 강행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2022년 7월에 이 상품을 열었으니 우리는 무려 4년이나 늦은 후발주자였거든요. 미국은 첫 상품 출시 후 시장이 폭발했습니다. 350개 상품 중 275개가 2025년 이후에 쏟아졌을 만큼 이건 명백한 글로벌 트렌드였죠. 문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하필 삼성전자와 스카하닉스 주가가 이미 하늘 높이 오른 고점에서 개미들에게 문을 열어준 거였거든요. 결국 늦게 올라탄 후발주자가 하필 가장 위험한 고점에서 출발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참사의 무대가 완성됐던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배경보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상품 안에 숨어있던 눈에 보이지 않는 함정. 본주가 제자리인데도 돈이 녹아버리는 그 정체를 다음 파트에서 파헤칩니다. 손실의 실체를 파헤치기 전에 잠깐 시야를 넓혀볼까요? 사실 이 상품은 한국만의 발명품이 아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이미 거대한 시장이 자라고 있었거든요. 바로 미국입니다. 2026년 1월 기준 미국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무려 약 350개나 존재했죠. 하나의 종목에 베팅하는 상품이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대장주 엔비디아조차 지수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8% 수준이었거든요. 출시 당시엔 이 3%에 불과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엔비디아가 하루 널뛰어도 미국 시장 전체가 흔들리진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한 종목의 감기가 시장 전체에 독감으로 번지지 않는 구조인 거죠. 그렇다면 한국은 어땠을까요? 신한투자증권 박우열 연구원이 짚은 숫자가 충격적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코스피 2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5%였거든요. 미국은 8%, 한국은 65%. 무려 8배 차이입니다. 단 두 종목이 흔들리면 시장 전체가 통째로 출렁이는 구조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거의 유일했던 겁니다. 직접 비교해볼까요? 엔비디아 레버리지로 유명한 미국의 엔브이드, 시총이 약 6조 원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반도체 상품 중 하나였죠. 그런데 믿기 어려운 반전이 있습니다. 스카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의 시총 합계가 약 9조 원, 미국 엔브이드를 훌쩍 넘어버린 겁니다. 엔비디아 몸집이 하이닉스의 4배가 넘는데도요. 작은 시장이 큰 시장을 이긴 게 아니라 그만큼 한국의 레버리지 열기가 유독 과열됐다는 방증이었죠. 세계가 놀랄만한 개미 화력이었던 겁니다. 사실 한국이 이 상품을 서두른 데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금 유출 방어전이었거든요. 이미 홍콩과 영국이 한국 투자자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2025년 홍콩엔 한국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상장됐고 영국엔 6월 12일 한국 주식 3배 레버리지 이텐까지 올라왔죠. 우리 돈이 국경 밖으로 새어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금융위의 방어 작전은 효과가 있긴 했습니다. 국내 상장 직후 한 달간 투자자들이 홍콩 상품을 2137억 원어치 순매도했거든요. 나갔던 돈이 다시 국내로 돌아온 거죠. 하지만 여기서 뼈아픈 아이러니가 드러납니다. 국내 상품은 그렇게 틀어막던 그 시기에도 개미들은 증권사 앱으로 미국의 위험한 레버리지를 아무 제한 없이 사고 있었거든요.
테슬라 2배 테슬, 엔비디아 2배 엔보이드, 반도체 3배 소스. 국내에선 막혀있던 상품들을 정작 해외 버전으론 얼마든 살 수 있었던 규제의 비대칭. 이게 이번 사태의 숨은 배경이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안전장치는 세계 기준으로 보면 꽤 강했습니다. 기본 예탁금 1,000만 원에 사정교육 2시간까지, 계좌만 있으면 사는 미국보다 훨씬 빡빡한 진입장벽이었거든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이 강한 방벽조차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세계에서 손꼽히게 까다로운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 왜 최악의 손실을 맞은 걸까요? 사실 레버리지발 개미 참사, 한국에선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유가가 폭락했을 때 원유 레버리지 이든이 똑같은 비극을 만들었거든요. 당시 괴리율이 폭등하고 거래 정지가 반복되면서 소송전까지 벌어졌죠. 바로 그 사태 이후에 예탁금과 사정교육 규제가 처음 만들어진 겁니다. 아픈 역사가 있었던 거죠. 해외로 눈을 돌린 서학개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25년 미국 증시가 흔들리자 테슬라 2배 테슬은 마이너스 71%, 반도체 3배 수학슬은 마이너스 68% 곤두박질 쳤거든요. 심지어 런던에 상장됐던 아이온큐 3배 레버리지는 기초자산이 40% 빠지자 단숨에 상장 폐지됐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원금이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결국 한국도, 미국도, 영국도 아무데와 이름만 달랐을 뿐 똑같은 비극이 반복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참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된 범인이 있다는 뜻이겠죠. 본주가 올라도, 심지어 제자리로 돌아와도 돈은 계속 녹아버린다. 나라를 가리지 않고 개미 지갑을 갉아먹은 그 정체, 음의 복리의 잔혹한 수학을 다음 파트에서 낱낱이 해보합니다. 여기서 냉정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같은 레버리지 상품이 미국엔 350개나 있는데 왜 유독 한국에서만 시장 전체가 무너졌을까요? 신한투자증권 박우열 연구원이 딱 잘라 말합니다. 미국은 시총 1위 엔비디아조차 지수 안에서 비중이 겨우 8% 수준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삼성전자와 스카이닉스 단 두 종목이 코스피 200의 무려 65%를 차지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두 종목이 기침만 해도 시장 전체가 독감에 걸리는 구조라는 겁니다. 단일 종목이 시장을 뒤흔드는 나라,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죠.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스카이닉스 레버리지 일프 시총만 약 9조 원, 엔비디아로 유명한 미국 엔보이드의 6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엔비디아 시총이 스카이닉스의 4배가 넘는데도 이렇습니다. 규모는 우리가 작은데 레버리지 열기만큼은 미국보다 뜨거웠던 거예요. 결국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코스피는 하루 5% 급락하는 날이 생겼고 사거래일에 한 번꼴로 사이드카가 발동됐죠. 변동성 지수는 70에서 90으로 치솟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널뛰는 시장에 롤러코스피라는 오명까지 붙였죠. 급기야 외신까지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7월 6일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시장이 오징어 게임이 될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했거든요. 그 위험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게 바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였습니다. 우리 안방의 문제를 외국 언론이 먼저 짚어준 셈이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상품이 나온 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총 비중이 51%에서 55%로 오히려 더 커졌다는 거예요. 쏠림을 막으려던 상품이 쏠림을 부추긴 겁니다. 참다 못한 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직접 나섰습니다. 한은은 말했습니다. 증시 저변을 넓히려던 도입 취지에서 벗어나 오히려 반도체 쏠림을 부추긴다고요. 중앙은행이 특정 상품을 콕 집어 경고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정치권도 들끓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 상품이 정책적으로 완전히 실패했다며 상장 폐지까지 촉구했죠. 장동혁 대표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코스피 폭락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라고 못 박았거든요. 충격적인 건 상품을 파는 쪽마저 겁을 먹었다는 겁니다. 하나자산운용은 자사 투자자들에게 이례적인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적립식 매수도, 장기 보유도, 대출 레버리지도 권장하지 않는다. 자기가 파는 상품을 두고 오래 들고 있지 말라고 말한 셈이죠. 그렇다면 실제 개미들은 어땠을까요? 20대 A씨는 스카이닉스 살 돈이 부족해 레버리지에 100만 원을 넣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고점 판독기라는 별명이 붙었죠. 그가 사기만 하면 고점이었다는 뼈아픈 농담이었습니다. 30대 B씨는 나만 소외된다는 불안감에 매수했다가
하루 24% 급락을 맞고 5번에 나눠 손절했습니다. 이들의 공통 매수 동기는 하나, 바로 소액 공포 FOMO였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마저 국회에서 인정했습니다. 레버리지가 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요. 정부 스스로 문제를 시인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상품만의 잘못일까요? 예탁금 1,000만 원과 교육 2시간이라는 진입장벽을 넘고도 개미들은 뛰어들었습니다. 정책 실패냐, 투자자 책임이냐, 이 뜨거운 논쟁의 진실을 다음 파트에서 파헤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진짜 질문입니다. 이 참사를 겪은 개미들에게 다음은 있을까요? 놀랍게도 시장은 벌써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금융이었습니다.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죠. 시장에서 나오는 방안을 모두 열어놓고 보고 있다. 상장 폐지부터 거래 제한까지 모든 카드가 테이블 위에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는데요. 이 상품을 무조건 없애자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옹호론자들은 말합니다. 문제는 상품이 아니라 사용법이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한국투자증권 집계 기준, 이 상품의 평균 보유기간은 단 15일에서 20일, 애초에 며칠짜리 단기 베팅용으로 태어난 상품이거든요. 그런데 개미들은 이걸 몇 달, 몇 년씩 들고 있으려 했죠. 단거리 스프린터에게 마라톤을 시킨 셈입니다. 상품 판매사인 하나자산운용마저 이례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적립식 매수, 장기 보유, 대출 레버리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물건 파는 회사가 스스로 오래 들고 있지 마세요 라고 말한 거죠. 이 문장 안에 다음 사이클의 생존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 참사 속에서도 조용히 웃는 쪽이 있었습니다. 국내 상장이 없었다면 이 자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금융위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해외로 샜을 겁니다. 실제로 국내 상장 직후 한 달간 홍콩 상장 3전 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에서 2,137억 원이 국내로 되돌아왔습니다. 자금 유출을 막은 건 사실이었던 거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경고는 따로 있습니다. 아직 최악은 오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금융위가 공식 안내한 이론적 최대 손실 시나리오를 볼까요? 국내 가격 제한폭은 하루 플러스 마이너스 30%입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는 여기에 2배가 붙죠. 계산해보면 하루 만에 최대 60% 손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반토막을 넘어 하루 만에 3분의 2가 증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2차 리스크가 겹칩니다. 그동안 외국인이 하루 최대 8조 원씩 팔면 개인이 하루 9조 원씩 사서 떠받쳐왔거든요. 그런데 만약 개미의 실탄이 바닥나면? 투자자 예탁금이 줄어드는 순간 이 위태로운 균형은 무너집니다. 반도체주 수급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는 자세가 이토록 중요합니다. 하지만 절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참사는 사실 한국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2020년 우리는 이미 한 번 배웠습니다. 원유 레버리지 이텐 사태 말이죠. 그때의 아픔이 지금의 안전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예탁금 규제와 사정교육 제도가 바로 그 원유 사태의 유산이거든요. 실패는 그냥 사라지지 않고 다음을 위한 방패로 남는 겁니다. 글로벌 흐름을 보면 방향은 분명합니다. 미국은 2020년 10월부터 개별 종목 2배 초과 레버리지 신규 상장을 막았습니다. 우리의 플러스 마이너스 2배 한도도 바로 이 세계적 추세를 따른 거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시장은 글로벌 대세입니다. 미국엔 이미 약 350개 상품이 있고 그중 275개가 2025년 이후에 쏟아졌거든요. 한국은 이 흐름에 4년 늦게 올라탄 후발주자입니다. 늦게 탄 만큼 앞선 나라들의 시행착오를 교과서로 삼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문제는 시간입니다. 지금 커뮤니티엔 여전히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반도체 사이클 아직 안 끝났다. 물타기 하자. 낙관과 무모함 사이. 그 경계에서 다음 개미들이 또 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개미가 다음 사이클에서 살아남을 조건은 뭘까요? 첫째, 이 상품은 며칠짜리 도구지 평생 동반자가 아니라는 것. 둘째, 본주가 올라도 레버리지는 녹을 수 있다는 것. 가장 잔인한 진실은 이겁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 규제 강화든 상장 폐지든 결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협의 테이블 위에서 카운트다운 중이거든요. 다음 사이클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태는 한 줄로 요약됩니다. 좋은 무기도
다룰 줄 모르면 나를 벤다. 다음 사이클을 준비한다는 건 무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다루는 법을 배우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13조 8천억의 함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질문이 남았죠. 이 모든 걸 알고도 정부는, 그리고 개미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 최종 결론을 다음 파트에서 마주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던졌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미국에선 되는데 왜 한국에선 안 될까? 2026년 1월,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시작시켰거든요. 그 질문을 던진 사람은 김용범 정책실장이었습니다. 규제를 풀어 투자자를 지키겠다는 선의였죠. 그런데 그 선의가 다다른 곳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자리였습니다. 실행자였던 이혁원 금융위원장은 이틀 만에 계획을 발표하고 5개월 만에 완주시켰죠. 속도만 보면 완벽한 성공이었어요. 그런데 이 속도가 결국 아무도 원치 않은 결말을 만들었습니다. 사태가 터진 뒤 구윤철 부총리는 국회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려를 잘 알고 있다. 보완을 협의 중이다. 정부 스스로 문제를 인정한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건 정치인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20대 A씨의 이야기였죠. 스카이닉스 살 돈이 부족해 레버리지에 100만 원을 넣었던 청년. 친구들 사이에서 그에게 붙은 별명은 고점 판도끼였습니다. 우픈 별명이지만 그 안엔 소외되기 싫었던 청춘의 불안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30대 B씨는 또 어땠나요? 반도체 랠리에서 나만 소외된다는 불안에 뛰어들었다가 하루 24% 급락을 맞고 5번에 나눠 손절했습니다. 에고모, 소외 공포. 이게 진짜 주인공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 하나, 이 상품을 판 하나자산운용은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적립식으로 사지도, 오래 들고 있지도, 대출로 사지도 마세요. 상품을 만든 회사가 스스로 오래 갖고 있지 말라고 경고한 겁니다. 이 편지 한 장이 이 사태의 본질을 가장 정직하게 요약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런 참사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20년 원유 레버리지 ETN 사태, 그때도 개미들은 똑같이 울었죠. 그 눈물로 예탁금과 교육 규제가 처음 생겼거든요. 역사는 6년 만에 반도체라는 옷만 갈아입고 되돌아온 셈입니다. 과거의 교훈은 규제로 남았지만 사람의 욕망은 늘 규제보다 한 걸음 빨랐던 거죠. 그래서 1파트의 질문에 이제 답할 수 있습니다. 정책 실패냐, 투자자 책임이냐, 진실은 둘 다였습니다. 문을 너무 빨리 연 정부도, 준비 없이 뛰어든 개미도 함께 만든 결과였던 거죠. 레버리지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미국은 이미 350개, 세계가 달려가는 길이니까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상품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룰 준비였습니다. 13조 8천억의 함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온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다음 사이클에서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작은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런데 이 반도체 3부작이 끝난 지금 진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외국인이 팔고 개미가 떠받쳐온 이 위태로운 균형이 무너지면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야기는 곧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